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수출 100억 불 달성. (1977년 12월 22일) 드디어 한국은 연간 100억 불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 목표 연도는 1980년이었는데 3년을 앞당겼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의 일기를 신문 기사처럼 적었다. 100억 불 수출의 날, 100억 불 수출 목표 달성 기념 행사 거행. 오전 10시 장충체육관에서 각계 인사 7천여 명이 참석, 성대한 행사를 거행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던 해, 연간 수출액이 5천여만 불이었다. 그 후 1964년 11월 말에 1억 불이 달성됐다고 거국적인 축제가 있었고, 11월 31일 수출의 날로 정했다. 1970년에는 10억 불, 7년 후인 금년에 드디어 100억 불 목표를 달성했다. 서독은 1961년에, 일본과 프랑스는 1967년에, 네덜란드는 1970년에 100억 불을 돌파했다고 한다. 10억 불에서 100억 불이 되는데 서독은 11년, 일본은 16년이 걸렸다. 우리 한국은 불과 7년이 걸렸다. 1981년에 가면 200억 불이 훨씬 넘을 것이다. 1986년경에 가면 500억, 600억 불이 될 것이다. 100억 불.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자. 새로운 각오와 의욕과 자신을 가지고 힘차게 새 전진을 다짐하자. 박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도 100억 달러 수출 전선에서 일한 한국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했다. 그는 이에 4월 13일 일기에서 창원공단을 시찰한 소감을 썼는데 이런 대목이 보인다. 모든 산업전사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 거룩하게만 보였다. 눈에서 사라지지를 않는다. 1970년대 한국의 국가적 목표는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란 구호로 표현됐다. 국민들의 개인적 목표는 마이카와 아파트 입주로 상징됐다. 박 대통령은 목표를 수치로 정해야 안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관념적 말장난보다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수치를 신봉했다. (100억) 달러란 수치를 맨 먼저 꺼낸 것도 박 대통령이었다. 1972년 5월 30일 중앙청홀에서 무역진흥 확대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전시된 수출 상품들을 둘러보았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로 오원철 경제 제2수석비서관을 불렀다. 박 대통령은 집무용 의자에 앉아있다가 오 수석 차 한잔 들지 하면서 방 한가운데에 있는 소파 쪽으로 가서 앉았다. 보통은 회의용 탁자 쪽 의자에 가서 앉는데 소파에 앉는 일은 드물었다. 오 수석은 긴장했다. 임자, 100억 불 수출을 하자면 무슨 공업을 육성하지? 오 수석은 지난 2월에 1980년도 수출 목표를 50억 달러로 확정지었는데 왜 갑자기 100억 불 이야기를 할까 하고 의아해했다. 오 수석은 이런 때를 대비한 보관은 갖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부동 자세를 취한 뒤 외치듯 말했다. 카카,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킬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경공업 위주의 수출 산업에 치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정이 같습니다. 그 후 일본의 수출액이 20억 달러에 달할 때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때가 1957년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1967년에 일본은 100억 달러의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기계 제품과 철강 제품이 일본 수출의 주력 상품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생각에 잠기더니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설명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사무실로 돌아와 우선 박 대통령의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먼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박 대통령의 저서와 연설문을 다시 읽어보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적 과업을 민족의 중흥과 평화 통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부국 강병, 즉 국력 증강이다. 국력의 바로미터는 수출이다. 오 수석은 며칠 뒤 김정년 비서실장과 함께 박 대통령에게 100억 달러 수출을 위한 중화공업화 정책을 보고했다.
일본은 1957년 중화학공업 선언을 하고 10년 만에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1957년에 일본은 산업구조상 중화학공업 비율이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43%였습니다만 10년 뒤엔 78%가 됐습니다. 수출 품목에서 차지한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도 1955년엔 41%였는데 1967년에는 67%로 늘었습니다. 중화학공업 유치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먼저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이 중화학공업 진입의 마지막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순 조립 공업은 임금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대만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만보다 더 빨리 중화학공업을 이룩해야 합니다. 옆에서 김정념 실장은 카카, 작은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자 동원은 별 문제가 없고 외자는 수출이 증가하는 한 차관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심각하게 듣고 있던 박 대통령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 수석, 우선 중화학기획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계획을 짜도록 해보지. 박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중화학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내각에 지시하시오. 박 대통령은 초인종을 누르더니 비로소 커피를 시켰다. 기분이 대단히 좋을 때 하는 행동이다. 오 수석은 설명을 덧붙였다.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게 되면 남성 기능공이 주역이 됩니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급료도 여성 기능공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고 국민 소득도 급상승합니다. 오 수석의 이날 보고가 1970년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발전 테마가 되는 중화학공업 건설의 시작이었다. 이 대사업이 박 대통령이 던진 수출 100억 불이라는 화두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흥미롭다. 1972년 상반기, 박 대통령은 남북회담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방위산업 건설 계획, 100억 달러 수출 계획, 그리고 중화학공업 건설 계획을 준비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박 대통령이 그해 10월 17일 유신 조치를 통해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한 뒤 유신 체제를 발족시킨 배경을 이해하는데 반서가 된다. 박 대통령은 유신 체제 수립의 당위성을 7.4 남북공동성명을 만들어낸 남북회담과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체제 정비에 두었으나 유신 체제의 실질적 목표는 중화학공업을 건설해 한국을 선진국 문턱으로 밀어 올린다는 것이었다. 오 수석 같은 이는 중화학공업 건설을 위해서 유신 체제를 선포해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김종필 전 총리도 박 대통령으로부터 삼선 개헌과 유신 체제의 목적은 중화학공업 건설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권력의 집중은 수단이고 목표는 중화학공업 건설이었다는 얘기다. 오원철 수석은 혁신적 발상을 잘하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중화학공업 건설을 밀고 나갔다. 그 핵심은 이러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방위산업 건설 계획, 100억 달러 수출 계획, 중화학공업 건설 계획의 3개 과제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즉, 병기를 생산하는 중화학공업, 수출을 하는 중화학공업을 건설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 투자 방지, 건설비 감축, 작업량 확보와 가동량 증가, 평시 방산시설 활용과 전시 병기 증산, 그리고 수출이 가능해진다. 유신 선포 직후인 1972년 12월 28일에 상공부는 수출진흥 확대 회의에서 100억 달러 수출 계획을 보고했다. 1980년에 100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보고를 듣고는 10월 유신에 대한 중간평가는 수출 100억 달러를 기한 내에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생산 양식, 농민생활, 국민의 사고방식, 외교, 문교, 과학기술 등 정부의 모든 정책 초점을 100억 달러 수출 목표에 맞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운영의 귀재라고 불리는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수치화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서의 역할을 명백히 한 다음에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해서 각각의 역량을 이 방향으로 집중시켜 놓고는 그 집행 과정을 제도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며 수정과 독려를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은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3년이나 단축해 1977년에 달성함으로써 이제는 1980년대의 국정 목표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 무렵 박 대통령은 1980년대의 비전으로서 국토 개조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수도를 공주 부근으로 옮겨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완충하면서 국토 이용의 효율성, 특히 물류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국토 개조를 생각하다가 가로림 프로젝트라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 1977년 2월 10일 박 대통령은 서울시청을 연두순시에 시정을 보고받고 나서 몇 가지 지시한 뒤 약간 뜸을 들인 후 조용한 말투로 폭탄 발언을 했다. 서울의 근본 문제는 인구가 느는 것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잡음이 생길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 행정수도를 만들어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위치가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1시간, 길어도 1시간 반 정도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인구 몇십만 명 되는 새로운 수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인구 700만 명이 넘는 수도 서울이 휴전선과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 행정수도로서 독일의 본 같은 그런 수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구상을 한 것입니다. 수도 서울을 사수한다는 개념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대통령과 중요한 기관은 즉시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전쟁을 지도한다는 것만 국민들이 확실히 알면 심리적 동요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박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얘기한 것은 그보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랐다. 1975년 8월 2일 진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 얘기하면서 보도 금지를 전제로 말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획기적인 방안은 수도를 옮기는 것밖에 없다. 정치, 경제, 문화는 서울에 두고 행정만 옮기는 것이다. 1975년 12월 박 대통령은 이경식 경제 제1수석에게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 업무는 1976년 초 신영식 무임소 장관에게 넘어갔다. 신 장관은 박봉환 재무부 아재국장을 기획실장으로 영입해 이 업무를 맡겼다. 박 실장은 그해 3월 김병린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김 과장은 이경식 수석팀 밑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임시 행정수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신 있는 경제 엘리트 관료로 정평이 나 있던 박 실장은 그해 5월에 끝낸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 구상에 임시 행정수도안을 집어넣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976년 6월 그 전에 총리직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김종필 씨를 불러 임시 행정수도 계획을 세워보도록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2시간 이내로 가급적 금강변이며 인구가 50만 명 정도인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짜보라고 지침을 주었다. 김 씨는 6월 2일 서울대의 최상철, 주종원 교수를 청부동 자택으로 초대했다. 김 전 총리는 지도 한 장을 주면서 임시 행정수도의 입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최 교수팀은 서울 타워 호텔에서 3주간 비밀 작업을 해 미니 차트를 만들어 김 전 총리를 통해서 6월 22일 박 대통령에게 올렸다. 차트의 명칭은 NC, 뉴캐피탈이었다.